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세 사회 파트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중요한 게요. 개념과 용어입니다. 여기는 여러분께서 이제 들어보신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여러 가지 한국사의 용어들이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사 파트에 나오는 그 용어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떤 문제가 빈출된다 이런 부분 솔직히 별로 없어요. 사회사 같은 경우는 신분제도 하나 볼 것이고 전체적인 생활 모습을 볼 거라서 나오면 여기저기서 선지를 섞어 나오기 때문에 뭐만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요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여성의 삶 있죠? 결혼 형태라든지 아니면 여성이 뭐 재혼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냐 부분은 조금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먼저 신분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려시대 신분제도는 모두 4개 층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지배층으로는 귀족과 중류층이 있는데요. 조선과 조금 차이라고 하면 조선 같은 경우는 여기를 양반이라고 하고 여기를 중인이라고 하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양반과 중인의 차이가 명확해요. 그래서 양반 같은 경우는 문반, 무반 들어가고요. 여기는 기술관들이 딱 들어갑니다. 근데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유연해요. 그래서 중류층 같은 경우도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직업적 차이라기보다는 직급의 차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 귀족과 중류층 조금 유연한 관계다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민 또는 양민이 있고요. 가장 밑에 천민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두시면 일종의 자유민입니다. 우리가 자유민들 같은 경우는 양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양인 같은 경우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대신에 의무가 있어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라고 하면 과거 시험 볼 수 있다, 국자감에 들어갈 수 있다, 이사도 갈 수 있다. 단 의무라고 하면 세금 내는 거예요. 되셨어요? 반면에 천민 같은 경우는 자유가 없는 만큼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못 가고요. 과거 시험 못 보고요. 당연히 국자감 못 들어가요. 대신에 조세 공납력의 대상은 아니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각 중에서 귀족층부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 고려 같은 경우는 또 지배층 안에서 변동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를 건국했을 때는 호족, 육두품이 출발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벌 귀족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무신 그리고 권문세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호족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통일신라 말에 호족의 그 특징에 대해 살펴봤기 때문에 따로 보진 않고요. 무신 같은 경우도 별로 볼 건 없어요. 문벌 귀족과 권문세족은 그 세부적인 특징을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문벌 귀족, 어떤 사람들이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적 기반은 무엇이고요. 그들의 성향은 어떠합니까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벌 귀족이라고 하면 과거 호족이나 육두품 출시. 근데 제가 뭐라 출시? 아니요, 출시 중에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호족 안에서도 주로 이제 대호족 쪽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라고 보면 인주 이씨, 경주 김씨, 해주 최씨, 파평윤 씨가 있는데 인주 이씨 하면은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자겸이죠. 경주 김씨 하면 김부식이 되겠고요. 해주 최씨 하면 여기 최충이에요. 파평윤 씨 하면 윤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벌 귀족이 되었느냐? 특히 이 세 사람 있죠. 이 세 사람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나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갔고 그들이 승승장구를 해요. 근데 그들 혼자만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부식 같은 경우는 그 형제들도 같이 승승장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야, 저 집안 대단하다. 그 사람들이 이제 입에 오르락 내릴 정도로 상당히 위세가 있어지겠죠. 그래서 품계가 높아지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일가 친척들을 관리직에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음서라고 불러줬어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왔지만 나중에 음서를 통해서 더욱더 그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게 되고요. 이자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할아버지, 저기 윗할아버지 이자연 때부터 시작해서 왕비를 배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겸 같은 경우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간 경우가 아니라 음서를 통해서 나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직을 차지하게 됩니다라고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려 전기 때 가장 최고의 관부다 그러면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이에요. 우리는 그 두 개를 묶어서 양부라고 불러줬었죠. 근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 그 뭐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무직 정도? 기관장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재신과 추밀 정도는 돼야 된다고 했죠? 이걸 줄여서 제추라고 얘기했습니다. 2품 이상의 권력을 장악했었던 게 이 문벌 귀족 집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 같은 경우는 관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아요. 그들이 받는 토지하면 이제 과전과 노금전이 있다. 공음전이 있습니다. 과전은 기본 월급이라고 얘기했고요. 공음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품 이상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건 이제 국가로부터 받은 거고요.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 더 나아가서 토지를 불법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기반을 확산을 시킵니다. 사회적 기반이라고 하면 끼리끼리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혼인의 대상은 왕실과의 혼인입니다. 그래서 왕실 외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 사상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이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어쨌거나 관직에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유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 유의하실 거는 유학자라고 해서 불교를 배척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고려가 가지고 있는 조금 독특하고 재미있는 모습이 되겠는데 고려는 불교와 유교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 약간 5대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같이 지분을 나누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충돌하기는 해요. 근데 충돌하지만 기본적인 건 공존구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부식 같은 경우는 고려의 대표적인 유학자입니다. 근데 그가요, 글을 썼어요. 누구를 위한 글을 썼냐면 의천 있죠. 고려의 대표적인 승려였던 의천 있죠. 그를 위한 비문을 작성을 해줬습니다. 유학자이지만 승려를 위한 비문을 작성했다. 그러니까 공존하고 있었던 시대적 분위기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의 정치적 성향. 문벌귀족이 고려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건 11세기부터 시작해서 12세기 중반 시기까지예요. 200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이 되겠거든요. 아무래도 초반부 같은 경우는 고려 건국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한 100여 년쯤 지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자주적이고 개혁적 성향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특히 이자겸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을 때가 되면 문벌귀족 내에서 보수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어느 나라에 대해서 금나라에 대해서 사대를 받아들였다라는 부분이 그걸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권문세족 한번 보도록 할게요. 권문세족이라고 하면 원나라 간섭기 때 성장한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과거부터 있었던 문벌 귀족 중에서 살아남은 세력도 있고요. 무신 세력들 중에 살아남은 세력도 있지만 원나라 세력 때 새로 등장한 인물들도 꽤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고려 왕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부터 왕자 시절 때부터 원나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고려 왕이 되게 되면 원나라에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데리고 와서 고려 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죠? 원나라에서 오랫동안 교육받고 살았는데 고려의 왕이라고 와본들 아무런 그의 정책 지지 기반이 없다 보니까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측근 세력들 환관이라고 불러줘요. 검령구라고 하면 이거는 원나라 공주와 함께 오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왕, 원나라 공주와 함께 오는 세력들 권력 잡고요. 그 다음에 역관, 통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속 승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인물 중에서 조인규라는 사람이 역관 출신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인규 같은 경우는 자신의 딸을 충선왕의 부인으로 이제 시집을 보내기도 했죠. 그래서 조비무고 사건의 그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윤수라고 하는 요 인물 같은 경우는 응방이라고 하면 매를 키웠던 곳이잖아요. 그곳의 관리 출신으로서 성장했던 인물이 되겠고, 기시지방 같은 경우는 기황후의 집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같은 경우는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기보다는 철저하게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갔고요. 충렬왕 시기 때부터 이미 도평의사사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도평의사사를 장악하고 있었더라. 경제 기반, 여러분들 이거 원나라 간섭기예요. 원나라 간섭기가 되면 이제 전시가 체제가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서 그때는 국가에서 사패전을 지급하였습니다. 라고 앞서 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 그들의 경제적 기반하면 사패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가가 사패전을 주지 않은 땅에도 그들이 문서를 위조해서 이거 국가가 나한테 가지라고 했는데? 라면서 토지를 빼앗는 겁니다. 남이 멀쩡하게 농사 짓고 있는 땅에 가서도 자기 땅인 것처럼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들로 인해서 대농장이 점점 확대되게 되고 농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 기반이라고 얘기했더니요. 재상기종을 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충선왕 같은 경우는 7개월 잠깐 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가 10년에 다시 복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위 교서를 발표하는데 그 안에서 왕실과 결혼할 수 있는 15개의 가문을 지정하죠. 그들이 바로 재상지종이고요. 이들 세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종교 사상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유학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를 기반하고 있고 문제는 권문세족과 결탁된 불교가 점점점 세속화가 돼요. 술도 만들어 팔게 되고요. 고리대금 업자로 변신하게 되고요. 그래서 불교로 인한 타락상이 많이 확산이 됩니다. 성향이라고 하면 당연히 실원적일 것이고요. 그들은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권문세족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지는 세력들이 등장하겠죠?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신진사대부입니다. 여러분 이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는요. 성장 과정을 보신다면 일단 공민왕이 개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도 정치적으로 조금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우왕 시기 때 조금 뭐랄까 사회가 다시 이제 보수화되면서 권문세족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죠. 특히 이제 이인임이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죠. 신진사대부가 그 전에는 공민왕의 개혁에 참여하면서 이제 조금 세력을 형성해 간다라면 우왕 시기 때 이인임 세력과 대척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정치 세력화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정치 세력화가 되면서 나중에 위화도 회군이라든지 과전법 개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걸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신진사대부들은 어떤 세력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은 지방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방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되겠고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당연히 권문세족들이 사패전을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되셨죠? 자, 그리고 이들 같은 경우는 성리학을 받아들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고 특히 성균관을 공민왕이 유학학술 기관으로 훨씬 더 강화시켜냈어요. 그래서 이곳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은 개혁적인 성향을 보이게 돼요.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가 보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성향 차이는 여러분께서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귀족층의 변동 과정 속에서는 요거 정도만 살펴보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중류층 가보도록 할게요. 중류층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관인층 중에서도 하급 관인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일단 행정직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앞서 전시과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전근대 사회에서는 부모의 직업을 이어가게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행정직을 담당하고 있으면 나도 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직역을 세습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고려 같은 경우는요. 문무관뿐만 아니라 국가의 봉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관인층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토지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과의 지급 대상이 돼요. 이게 조선시대 가면 어떻게 차이가 되냐면 조선시대 이 부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설이면 나도 설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향리면 나도 향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달라요. 조선시대 같은 건 이거 안 줘요. 되셨죠? 근데 고려시대는 전시과 제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중류층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들이 있어요. 이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느냐 소속 관청에 따라 나눠지는 건데 서리라고 얘기하면 이건 중앙관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직 공무원, 하급 공무원 쪽을 말하는 거고요. 남반이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으로 하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중의 실무를 담당하고요. 군반이라고 하면 이거는 중앙군이 되겠고 향리라고 하면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수령이 없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향리들이 통치합니다라고 얘기했죠. 되셨어요? 예.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청와대, BH에서 근무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속층 이렇게 불러줘요. 한국사는 항상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바짝 긴장하시는데 겁먹을 필요 없어요. 중층 다 묶어서 이속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잡류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럼 이건 뭡니까? 라고 하면 서리 안에서도 더 하류 쪽을 잡류라고 따로 불러줘요. 되셨어요? 네. 왜 이걸 구분짓냐면 서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승진해요. 승진하면 품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잡류 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족층이 있고 중류층이 있잖아요. 근데 귀족과 중류가 아직은 조금 유연하기 때문에 승진하면 그들도 품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고려와 조선의 가장 큰 차이점.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품계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서리와 그러지 아니하는 잡류로 나눠집니다. 까지 하신다라면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명칭은 다 끝난 거예요. 용어 더 이상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민, 평민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생산의 담당자가 되겠는데 농사 짓는 사람, 수공업자, 상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백정이라고 불러줍니다. 아시겠지만 고려시대 백정하면 일반 농민이고요. 조선시대 백정이라고 하면요. 가축을 도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살업자들을 말합니다. 달라요. 자,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부곡 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귀족, 중류, 평민, 그리고 천민으로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 중에서도 향부곡 소민이라고 하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들은 양민이라는 거. 두셨어요? 양민 또는 양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중에서도 하층입니다. 그래서 하층 양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살아가고 있는 구역에 따라서 향부곡 하나를 묶어가시고요. 소를 따로 묶어가시면 돼요. 그럼 향부곡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요. 소는 수공업을 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소가 시옷이에요. 그럼 물건을 만들어낸 거니까 수공업. 그것도 시옷이에요. 이렇게 외웠어요. 되셨죠? 자, 그럼 다시 갈게요. 향부곡은 농사를 짓는데 그들이 농사 짓는 땅은 국가 소유의 땅입니다. 국공유지를 경작합니다. 라고 말했고 여러분 농사 지은 건요. 몇 분의 몇을 국가에 갖다 내야 되죠. 기본이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내 땅이 아니라 국가 것에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관청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경작했을 시에는요. 4분의 1을 납부하는 게 특징이에요. 아예 내 땅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경우는 2분의 1이고요. 기본은 지금까지 10분의 1만 갔었는데 국공유지를 경작할 때는 4분의 1세를 납부합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자, 소에서 무엇을 생산합니까? 다요. 다. 여기 보시면 금에서부터 철까지 들어가죠. 이건 이제 금속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대몽항쟁 시기 때요. 다인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항전을 하였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소. 근데 그 소는 뭘 만드는 곳일까요? 네, 철광석을 다뤄서 철을 만드는 곳이라서 다인철소. 되셨죠? 네. 종이를 만드는 곳도 있고요.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감청자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곳에서 만드는 거예요. 소 사람들이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들 같은 경우는 앞서서 하층 양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단히 제한된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차별대를 가집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들은 이주할 수 없고요. 그들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고요. 당연히 국자감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조세, 납부해야 될 양은 훨씬 더 많습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10분의 1세 낼 때 그들은 4분의 1세 내잖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차별 대우로 인해서 무신정거기 때 계속 저항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고려 말이 되면 일반 군현이 되면서 조선시대가 되면 향부곡소는 사라집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게요. 신분제도에서는 천민이 되겠습니다. 전근대 사회에서 천민하면 거의 대부분이 노비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노비에 대한 이야기를 가볼 텐데 노비가 또 전근대 사회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노비는 개인이든 국가이든 누군가의 소유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고 팔 수 있고요. 상속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같은 경우는 자유가 없죠. 그래서 권리도 없는 대신에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세 공납력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나와주는 게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천민들이 제일 많은 게 결코 좋을 리가 없어요. 국가 입장에서는 평민이나 수공업자나 상인이 있으면 그나마 그들이 국가에다 세금을 내주는데 이들은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일 좋아하는 형태는 오히려 이런 거죠. 중간층이 많은 형태를 더 좋아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다시 갈게요. 이길천, 직천. 이거 무슨 말이냐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천인이면 자식은 무조건 천인입니다. 되셨어요? 이거 나중에 영조 시기 때 노비종모법이라는 게 있어요. 영조 시기 때 시행하는 노비종모법이라는 게 뭐냐면 노비 엄마의 신분을 따라갑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비인데 엄마가 양인이에요? 그럼 이제 양인을 올려줍니다. 그건 조선 후기 때는 가능한 거고요. 그 전까지는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무조건 노비면 자식도 노비로 만듭니다.
자, 근데 부모 둘 다 노비일 경우는 누구를 따라가냐면 엄마를 따라가요. 이걸 바로 천자수모범입니다. 천인들은 엄마를 따라갑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조선 전기까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조금 머리가 아픈데요. 이 노비가요, 다시 그 유형에 따라서 모두 네 가지로 나뉘어져요. 일단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내가 속해 있는 곳이 국가예요. 그럼 그건 공노비예요. 근데 나는 어떤 개인에게 속해 있어요. 귀족에게 속해 있다? 그건 바로 사노비입니다. 그래서 공노비는 국가, 사노비는 개인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런데 공노비 안에 다시 이병노비가 있고 외거노비가 있고 사노비 안에 솔거노비가 있고 외거노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노비는 자유가 없잖아요. 누군가의 재산이에요. 자, 그러면 누군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고 어쨌거나 나를 보호해주는 것에 대해서 내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내 주인에게 무엇으로 내 몸값을 지불하느냐 그 대상에 따라서 이벽이든 외거이든 솔거이든 외거이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벽이다 솔거다 그러면 내가 노동력을 통해서 내 몸값을 제공하는 거고요. 외거 노비라고 하면요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뭐 일단 고려시 때는 돈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생산물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물건 형태로 납부를 하느냐 내 노동력으로 직접 제공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병노비 같은 경우는요. 내가 국가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국가에다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바로 뭐냐면 자벽에 종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특이한 점은 뭐가 있냐면요. 나 관청에 나가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예, 관청에서 나한테 월급 줍니다. 이걸 바로 급료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히 말하면 월급이 아니라 임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급료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자, 외거노비 같은 경우는요. 내가 농사를 져요. 그리고 낸 다음에 내가 국가에다가 그것을 현물로 갖다 바치게 되는데 이걸 바로 뭐라 하냐면 신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엇을 내냐? 신역을 내는 겁니다. 내 노동력을 내는 거고요. 여기는 신공이라고 해서 공물을 내는 겁니다. 솔거노비 같은 경우는 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내가 아예 그냥 주인 집에 살아요. 주인 집에 살면서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고 외거노비는 주인 집 밖에 살면서 땅을 경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공을 내는 형태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이건 여러분께서 그냥 이면지 꺼내놓고요. 한번 써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생각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됐을까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암기하시고 나면 조선시대까지 그냥 쭉 가요. 조선시대가 되면 이거 나중에 명칭이 선상노비 이러면서 바뀌어지긴 하지만 똑같고요. 단 하나 달라지니까 이것만 달라져요. 급료를 받는 건 고려 시대 때만 받아요. 조선시대는 급료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거 나머지는 똑같아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공노비죠. 보통 공노비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뭐 반역을 저질렀거나 뭐 이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공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평생 되는 것은 아니고요. 60세까지예요. 그러면 60세가 넘어가면 나는 면천입니다. 그러니까 천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반면에 사노비 같은 경우는요. 이건 그런 거 없어요. 평생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그럼 질문할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천민의 신분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1, 2, 3, 4, 4개 유형 중에서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래도 이쪽이 좀 난 것 같죠? 1번, 2번 쪽을 선택할 것 같죠? 그쵸? 그 중에서도 여러분도 뭐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관청에 맨날 불려가서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농사를 짓고 주기적으로 뭔가 내가 그냥 차라리 신공을 내는 게 더 낫겠죠? 맞아요. 그럼 1, 2, 3, 4 중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건 3번을 일단 가장 피하고 싶을 거야. 주인 집에 살면서 계속 주인의 감시를 받아가면서 평생 동안 내가 신역을 제공해야 되니까 노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최악인 거죠. 근데 또 하나 유의할 건 이것도 꽤 괜찮아요. 지금 내가 사노비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인 집 바깥에 살면서 내가 지금 신공만 납부하면 되면요. 경제력이 나쁘지 않아. 개인의 토지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선 일부가 재산을 쌓아서 그냥 일반 양인 신분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평양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외거노비 중에서는 그냥 일반 농민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기억을 하시면 제가 사료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이제 신분 다 살펴봤죠? 그래서 이 그림 다시 가겠습니다.
귀족, 중류, 평민, 천민 이렇게 나눠지는데 고려는 이게 조금 유연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고요.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데 중류층의 귀족으로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는요. 승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문과시험 보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문과시험은 사실상 양반만 봐요. 조선시대에서는 문과를 볼 수 없는 사람들 아예 붙박이를 명시해놨고요. 붙박이를 명시하지 않아도 사실상 향리 같은 경우는 문과시험 못 봐요. 이해가셨어요? 반면에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중류층 중에서도 향리,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상층 향리들 같은 경우는 문과 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법적으로 허용되느냐 허용되지 아니냐는 건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문과 시험을 통해서 귀족으로 올라갈 수 있다. 되셨죠? 김부식 집안도 이렇게 해서 다 귀족층으로 올라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평민이 중류층으로 가는 방법 중에는요. 잡과라든지 군공이 있습니다. 군공이라고 하는 건요. 대몽황쟁 시기 같을 때 공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자, 천민 중에서 평민으로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쌓아두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사료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 고려사에 나와 있는 건데 김돈중이라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부식의 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문벌귀족의 삶을 보여주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봤더니 김돈중이 어떻게 하냐면 인근의 백성을 모두 모아서 여러 가지 나무, 기한 꽃, 풀 등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방을 꾸몄습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휘장, 장막, 그릇 등을 몹시 사치스럽고 아주 진귀하게 꾸려가면서 왕에게 대접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가능했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스스로 화려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벌 귀족의 삶, 귀족의 삶을 보여주는 사료입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평량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노비예요. 근데 무슨 노비? 사노비였고 사노비 중에서도 외거노비였어요. 주인 집 바깥에 살면서 땅을 경작하고 살아갔고 나름 경제력을 나중에 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보시면 자, 평량은 김영관의 집안 노비였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을 썼고요.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외거노비로서 이제 재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그가 권세가 있는 중요한 길목에 뇌물을 바쳐서 천일 신분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산원 동정의 벼슬을 얻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동정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관인 대기자예요. 임용 대기자 신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품 밑으로 있는 임용 대기자에게 주는 걸 동정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그의 처가 있습니다. 그는 양원지의 집안 노비였습니다. 양원지가 집안이 가난해서 가족을 데리고 와서 그들 집안에 위탁을 하게 됐어요. 자, 지금 신분이 역전이 된 상황인 거죠. 평량이 후하게 위로를 해서 서울로 돌아가기를 권하고는 길에서 몰래 처남과 함께 있다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양민으로 행세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외고노비로서 신분 상승한 경우. 예전에 워낙 많이 나와서 요즘에는 이 사료 좀 잘 안 나오기는 해요. 근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고려의 여러 가지 사회 모습 살펴보러 갈게요. 여기는 좀 자잘자잘하게 볼 게 많아요.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먼저 1. 고려가 불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의 지분이 적어도 5는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모습 곳곳에서도 나타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장례식을 치러요. 제사를 치러요. 이런 모든 것들이 불교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리 한번 우리가 얘기했을 때 나중에 이게 유교식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뭔가 충돌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발생했겠죠. 그래서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는요, 이런 불교식이 아니라 유교식 생활 풍습을 계속 뭐랄까요, 확산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고려 말에 되게 강조됐던 책은요, 논어, 대학, 춘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지식인층이 보는 거고요. 나중에는 소학이라고 해서 유학에서 천자문 떼고 낸 다음에 보는 책 중에 하나예요. 어린이를 보는 유학 예법서 같은 겁니다. 아니면 주자가 쓴 집에 여러 가지 예법 정리해둔 책, 주자가래 이런 거 강조해요. 하지만 이건 이제 고려 말의 모습이 되고요. 고려 전반적으로 보시면 불교식 생활 풍습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향도가 결성이 돼요. 향도는 상당히 중요해요. 요 향도에서 도라고 하는 건 무리를 말하고요. 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펄퓸, 그 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뭐 하려고 하냐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기다리고 있는 부처가 있습니다. 미륵불이 있어요. 미륵불은 미래에서 오는 부처를 말해요. 그래서 그 미래에 있는 부처가 중생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를 기다리면서 향나무를 심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오실 때 이 향을, 그러니까 그 좋은 향을 피우기 위해서 향나무를 심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매향이라고 불러주는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을 바로 향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불교와 관련돼서 만들어진 조직이겠구나.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향도는 불교 신앙 조직입니다라고 할 것이고요. 향나무를 심는 매향 활동뿐만 아니라 불상, 그다음에 불탑 이런 것들 건립할 때 다 함께 노력하는 조직, 이게 바로 향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 후반으로 가시면은요, 이런 종교적 색채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농민 조직으로 이제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각 마을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함께 일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농민 조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얘가 뭐 두레라든지 아니면 조선시대로 가면 향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랑 좀 비슷해졌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격 변화를 기억해 주세요. 되셨나요? 네, 향도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고려 모습에서는 본관 제도가 만들어진 거 기억해 주세요. 본관하면 여러분 제가요 이씨예요. 근데 제가 무슨 이씨냐? 합천 이씨예요. 그럼 저희 이제 조상님이 경상남도 합천에서 시작되었다. 그 뿌리를 두었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본관 제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본인이 어느 본관에 들어가는지 아실 거예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파평윤 씨다. 파평윤 씨 같은 경우는 윤관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윤관이 여중족 격퇴하면서 공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이제 왕실에서 파평이라는 지역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파평윤 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관 제도인데, 그럼 이런 본관 제도가 왜 고려 시대 때 만들어졌느냐? 결국 이 본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특정 지역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땅에 연결시켜서 어느 정도 통제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가볼까요? 3번에서는 구휼 기관이 있어요.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평민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조세 수치의 대상자가 유지가 되잖아요. 반면에 천민, 노비가 많아지게 되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평민들이 노비로 전락하지 않게끔 그들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나와줄게. 곡식 대여하는 기관이 나와주겠죠. 자, 하나 유의하세요. 곡식을 대여하는 기관도 있지만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일단 곡식 대여 기관은 흑창에서 의창으로 바뀔 건데 흑창은 어느 시기 때 설립이 되나요? 태조 시기 때. 그렇죠. 자, 그러다가 성종 시기 때 그것을 의창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요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상평창이라고 하면 이거 물가 조절 기관. 뭐 곡식이 너무 비싸요. 그럴 때는 이제 곡식을 국가에서 풉니다. 그래서 물가를 조정해주고 요즘에 또 곡식값이 너무 헐값이다라고 하면 국가가 사드립니다. 그걸 담당해 줍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건 여러분께서 암기가 다 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어디서 틀리냐면 도대체 이게 어디에 있었는데요? 이걸로 틀려요. 일단 의창 같은 경우는요. 전국의 군현 단위에 설치합니다. 각 지역 단위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서울입니까? 서울은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강남구, 종로구, 서초구, 구로구, 금천구 이런 식으로 구단위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반면에 물가 조절하는 상평창 주의하세요. 이건 여러분들 일단 개경, 서경 그리고 12목에 설치합니다. 이 부분 주의하세요. 여러분 여기 밑에 또 4번이 나올 거거든요. 4번은 또 뭐가 나냐면 의료기관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남기가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잠깐 12목에 있었던 게 뭐죠? 막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의료기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의료기관 관련돼서 지금 처음 배우시죠, 그렇죠? 일단 삼국시대랑 통일신라시대, 발해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의료기관이라는 게 아직 기록상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고려시대가 되면 의료기관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의 그 전근대 사회 의료기관이 고려시대 때 구축이 되고 그게 조선으로 이어져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국립의료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보건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서대비원이요. 국립의료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해민국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보건소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쪽은 치료 행위를 더 많이 하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뭐 예방주사라든지 약품 이런 쪽에 더 치중이 되어 있죠. 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동서대비원 환자 치료를 합니다. 빈민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 동서대비원이 개경에 있어요. 근데 원래는 한 군데 있다가 나중에 개경 안에서 또 동서로 나뉘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개경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도 있냐? 서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서경 같은 경우는 항상 분사제도 기억해 두셔야 되죠. 똑같이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서경에도 일종의 분점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잘 안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따로 필기 넣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해민국. 해민국 하면 보건소 쪽에 더 집중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약이에요. 그러니까 무료로 약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치료 쪽이라면 여기는 약을 나눠주는 쪽이 되겠고요. 이건 개경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수도랑 관련된 곳이라면 각 지역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있는 곳이 바로 약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제도감, 구급도감이 나는데 고려에서는 각종 도감이 참 많이 보여요.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만드는 임시관청입니다. 구제, 구급 이렇게 나왔으니까 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 임시적으로 설치하던 관청을 구제도감, 구급도감이라고 불러줍니다. 되셨나요? 네. 이게 나중에요. 조선시대가 되면 이게 뭘로 갈 거냐면 예쁘게 쓸게요. 활인서로 바뀝니다. 활이 살린다는 거야. 사람 살리는 곳이 되겠고요. 해민국은 뭘로 바뀔 거냐면 해민서로 바뀔 겁니다. 서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의학 체계가 조선에도 영향을 준다는 게 바로 여기에서 비롯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5번 가볼게요. 5번에서는 보호 부분이 나왔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보다 그러면 역사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물을 저장하는 시설. 동학농민운동 공부하다 보면 만석보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흘러가는 물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저수지랑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유형이 바로 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라고 하는 건 그 보가 아니고요. 요거는 정부가 운영하는 뭐랄까요? 기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재단 형태를 말해요. 영리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복권, 그렇죠. 복권 같은 경우도 그거 해서 국가가 뭐 돈을 엄청 버는 그게 아니라 복권을 팔고 그래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어떤 분들 도와주잖아요. 그러한 기금 형태? 아니면 국민연금 같은 거 우리가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그거 가지고 전 세계 주식 같은 거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이자를 통해서 수익 증대화시키잖아요. 예, 보가 바로 그겁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일종의 공공재단을 만들어 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 대출 받아보셨어요? 받아봤죠. 저는 받아본 것뿐만 아니라 현재 저한테 대출이 있죠. 지금 사람들이요, 뭐 담보대출 뭐 이런 거 하면은요, 뭐 2%, 4%, 신용대출 10%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요, 법적으로 기본이 한 30%예요.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최저입니다, 최저. 그러니까 비싸면 50% 그 이상 막 올라가요. 그래서 국가가 야,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는 돈 빌려주고 한 30% 이자 받을게. 그래서 그 이자를 가지고 기금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가 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보가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럼 되게 많은 거 여러분께서는 다 암기하셔야 되죠. 근데 딱 보시면 금방 알아요. 학보. 이거는 이제 뭐 공부랑 관련돼 있겠구나. 팔관보. 그래요. 이거는 팔관의 행사랑 관련돼 있겠구나. 요거 두 개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가볼게요. 학보는 이건 이미 태조 시기 때부터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교육 지원하기 위해서. 주의하세요. 성종 아니에요. 태조 시기 때부터 이미 만들어냈다. 광학보. 공부는 공부인데 이건 누가 공부하는 거냐면 승려가 공부하는 거예요. 요것만 주의해 주세요. 이런 게 이미 다 선지로 다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단독 문제 절대 못 나와요. 그런데 선지 안에는 꼭 숨어 들어가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암기 필요해요. 제위보. 요거는 보 중에서도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금 가지고 뭐 하려면 빈민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제위보가 되겠고요. 팔관보는 팔관에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법률 파트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조선시대 때 경국대전 만들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뭔가 법전이 탁 나온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식법이라고 하는 중국법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류를 일단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 싹싹싹 정리해서 71조 쫙 정리한 겁니다. 당류를 먼저 참고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려에 기반한 율.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뭐냐면 문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문법. 우리 또 만들었대요. 단 디테일한 조항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 실체를 알 수는 없는데 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아 고려에도 나름 성문법이 있었겠구나 라고 추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는 보통 관습법을 많이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근대 사회가 보통 그러해요. 그래서 관습법의 세력이 상당히 셌다. 삼원 신수법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사형을 내려야 되는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형벌 같은 경우는 조선과 똑같습니다. 태장, 도, 유, 사라고 해서요. 태와 장은 매질을 해낸 거예요. 얇은 거도 아니야, 두꺼운 거 아니야.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도, 이거는 징역형이 되겠고요. 유배 보내는 거고요. 사는 사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려 시대만 되게 독특한 형벌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귀향형이에요. 주의하세요. 요 유라고 하는 건 유배고요. 우리가 유배는 귀양간대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귀향입니다. 그럼 귀향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고향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사람의 본관지죠. 거기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 그걸 내리는 형벌이냐면 관인층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관리층. 되셨어요? 이거 되게 독특합니다. 고려 시대에만 있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만약에 관리가 뇌물을 받았어요. 아니면 승려가 사원전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농간을 부렸어요. 이랬을 경우 그 사람의 관직 박탈시켜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고향으로 내려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향으로 내려간다면 전원생활을 꿈꾸고 이런 거지만 고려시대 고향으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고향으로 쫓겨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쫓겨 내려가서 약간 망신을 당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진짜 유배 보내고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 약간 관인층에게 나름의 배려를 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귀양형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관인층, 관리층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만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네. 자, 거의 끝나갑니다. 자, 6번, 7번이 남았는데요. 자, 6번에서는 혼인 부분 볼게요. 고려시대 때 물론 왕 부인 여러 둬요. 귀족들 중에서도 여러 부인을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시면 일부 1처자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되셨어요? 일반적인데 근데 이제 충렬왕 시기 때 박유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이제 원나라 간섭기가 되니까 조혼의 공료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박유는 나름 임금이시여 고려의 여인들이 처녀들이 자꾸 이제 원나라에 끌려가고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귀족들이 부인을 하나 더 두는 건 어떻겠어요? 그러면 고려 여인들이 끌려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박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여인들이 박유가 저런 얘기했대 라면서 비난의 대상자가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박유 이야기를 통해서 박유가 그러니까 여러 부인을 두는 이야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여인들의 눈총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보면 아 고려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1처제가 일반적이었겠구나라는 걸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친혼. 근친혼은 정말 전근대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근친혼을 해요. 근데 고려 시대 때 이제 근친혼이 이제 끝납니다. 언제 끝나게 되냐면 충선왕이 보기교서에서 근친혼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재상지종을 명시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쭉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저기 고대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충선왕 이전까지는 왕실에서는 근친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독 문제로는 지금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성 부분이라고 했었죠. 여성의 지위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만큼 여성의 지위가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등한 지위를 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그게 각 부분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 먼저 여성이 재혼했을 때 사회적으로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 증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자녀에 대해 차별이 없어요. 반면에 조선시대 때 여인이 재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의 자식과 손자까지 문과 응시가 금지가 돼요.
충격이 뭐냐면 조선시대 때 탐관오리 같은 경우는요. 탐관오리의 아들만 문과식을 못 보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재혼한 여자의 아들의 손자까지도 문과금지를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탐관오리보다는 재혼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더 뭐라 그럴까요? 나쁘게라는 단어 말고 뭐가 떠오르는 게 순간 없는데 아무튼 재혼녀에 대해서 재가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더 낮게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려시대는 그러지 않아요. 살아가는 형태를 보시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처갓집에 사는 경우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로 뭐냐면 남귀 여가 혼이라고 그래요. 자, 남자가 어디로 간다고요? 여자 집으로 들어간다고요. 호적 같은 경우는요.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을 하게 되고요. 호주라고 하면 여성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장례 풍습, 제사 풍습 이런 거 보시면 장례는 자식들끼리 돌아가면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잠깐만요. 제사가 돌아가면서인 거죠. 번갈아 가면서를 윤회봉사를 그래요. 그리고 장례식을 할 때 뭐 처갓집, 본가 구분 없습니다. 똑같이 들어가고요. 상속 같은 경우는 똑같이 n분의 1 균분 상속으로 들어가고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외갓집, 친갓집, 삼촌, 외삼촌 이런 개념 없어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어의 구분이 없습니다. 되셨죠? 이게 그동안 여성의 지위와 관련돼서 나오면요. 얘가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 보통 요렇게 정도까지 얘가 나왔어요. 근데 워낙 이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부분까지 추가가 돼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여성의 지위 관련돼서 더 기존에 보지 못하는 세밀한 그 선지들이 나오거든요. 너무 외우지 마시고 고려 시대상 그러니까 남녀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지 않았다라면 친가, 외가, 본가, 처가에 대한 차이도 약했었겠구나 라는 선에서 여러분께서 확대 이제 그 응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끝냈어요? 사료 몇 개만 볼게요. 자, 대체로 이웃 사람끼리 모여서 회합을 갔는데 적으면 7명, 9명이고요. 많으면 100명 정도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대체로 이웃 사람들끼리 모여서라고 했으니까 뭔가 조직을 형성한 거예요. 멸 돌아가면서 술을 마시고요. 상을 당한 자가 있으면 상복을 마련하거나 관을 준비하고 음식을 마련하는 것을 서로 도와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 답이 나왔죠? 바로 뭐라고요? 향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향도의 모습은 고려 전기보다는 고려 후기 쪽입니다. 그래서 농민 공동체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머니가 일찍이 재산을 나눠줄 때 나이키에게는 따로 노비 49를 남겨줬어요. 자, 그래서 나이키가 제가 6남매 중에서 외아들이라고 해서 어찌 사소한 것을 더 많이 차지하고 여러 자녀들과 화목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뜻을 더럽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어머니가 옳게 여기면서 그 말을 따랐다. 즉 아들이라고 해서 더 많이 갖는 것은 아니고요. 뭐 하겠다? 균, 등, 상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들과 딸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고려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철기 장가들어 남자가 여자에게 귀속하여 대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처가에 의지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장가를 간다고 얘기하고요. 처가에 의지한다고 얘기하고요. 장인 장모의 은혜가 친부모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장인이 돌아가십니다. 세상을 떠나시니 저는 장차 누구에게 의지하란 말입니까? 라고 해서 이 규모가요. 동국 이상국집에 적어두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대등하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고려 사회의 모습 정리 끝마칠게요. 다음 시간 문화 파트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